네, 10월 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잇따라 공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PPI와 CPI가 공개가 되고 11일에 PPI, 12일에 CPI, 한국 시간으로 이제 밤 9시 반이죠.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공개가 돼서 이 데이터들의 어떤 방향성을 보면 11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할지 안 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성이 더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나름 증시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또 스멀스멀 이렇게 피어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지금 비농업 일자리 수가 33만 6천 개가 증가를 하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것만 방점이 찍히게 되면 이건 증시 압력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증시가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아마도 이거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시장으로 하여금 반등하게 만든 게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상황만 보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걸 배경 삼아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할 거야 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서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난 금요일 밤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약화시켰고 이게 증시 반등의 주요 배경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확인된 상황에서 이 CPI와 PPI도 같은 방향성을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반등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증시가 반등할 상황이 아닌데 반등을 했네 라면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것 요런 게 지금 시장에는 긍정적인 어떤 정서를 주입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낙관론으로 또 이어지면서 증시 반등의 재료가 됐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닉 아쿠마키스라는 웰스 매니지먼트 CEO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력한 일자리 수에다가 만약에 임금 상승률까지 높았다라면 이건 주식시장이 한방 두방 원투펀치 맞게 됐던 것이 될 거였었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임금 상승률이 꺾였고 둔화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지. 이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크다라는 신호 다소 낙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죠. 그리하여 이제 11일 밤에 PPI가 발표가 되고 12일 밤에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전월 대비로만 놓고 보면 지금 예측치 수준들이 다 둔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측치 수준대로만 나와주고 이제 코어 CPI도 따져봐야 되는데 코어 PPI를 따져봐야 되는데 종합 PPI와 종합 CPI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는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요 정도 시장 상황 정도로만 나와준다라면 증시는 반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11일 밤, 12일 밤에 이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 있고 요 상황들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서 11월 금리 인상 여부 그 방향성이 아주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의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별다른 또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라면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라는 어떤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자극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꾸로 나와주면 정반대 상황이 되겠죠. 과연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연착륙이라는 게 가능할 것인가?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 JP모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높은 금리가 미국 증시에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증시가 지금 당장 조정을 겪지는 않겠지만 S&P 500은 사실 20% 정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시장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지금의 대외 환경이 좋지가 않으니까 리세션 워닝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조금 돌려서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증시가 압박을 받고 있는 요인이 고금리 장기화 우려잖아요. 이 고금리가 장기화 된다라는 어떤 이런 현실, 이런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관심도가 수요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또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나름의 이런 고리가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면 고금리 시대, 고금리 장기화가 계속 지속되는 이 시대에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일단 쇼 파렐 같은 이 펀드 스트레스의 전략가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높은 이자율은 비트코인에 반사이익을 줄 거야. 이 최근 몇 주 동안 상황을 보면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 위기를 염두에 두고 비트코인을 매수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억을 하죠. 지난 3월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등이 잇따라 파산을 했을 때 은행 시스템 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 우려와 함께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에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역할을 해줬다라는 상황이 포착이 근래에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금리가 장기화가 되면 일부 은행들도 무너질 수가 있지.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뱅크런이 촉발이 되고 그렇게 은행이 무너졌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냐.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지 역량을 더 이전보다 갖췄다라는 것을 지난 3월 위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투자자들은 이 금리 상승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이로 인한 은행 위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비트코인을 매수했지.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보통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 자산들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이번에 좀 다를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순조로워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28,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이 구간에서의 어떤 지지세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파했다 하면 강력한 저항, 오늘 오전 상황에도 돌파했는데 바로 저항 맞아 버리죠. 이런 상황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28,000달러 위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해줄지 여부가 된다라고 또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하루 전보다 1% 오른 5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살짝 올랐는데 50% 중반에서 오르내리 하다가 지금 51% 바로 턱 밑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캡틴 5 같은 경우에도 딱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황소들이 28,000달러 부근의 저항 대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저항이 지금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간 캔들이 28,0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되면 다음 타깃은 31,000달러가 될 것이다. 이 31,000달러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 올해 연고점이잖아요. 그래서 31,000달러를 뚫어줘야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4만 달러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데 미스터 크립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 31,000달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000달러까지 돌파가 되고 나면 이 공식적인 강세장이 시작이 될 거고 이건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지점이 될 거야. 딱 보이잖아요. 지금 31,000달러 지금 올해 여기서 막혔고 딱 뚫어주면 열려 있어. 어디까지? 4만 달러까지. 너무 이렇게 차트가 지금 쉬워졌어요. 31,000달러만 돌파를 해준다라면 돌파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면 차트 자체가 지금 바라보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물론 이거 주간 차트에서 이렇다는 거고 특히 31,000달러 부근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한 게 200일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곤 있지만 저항 돌파는 결국에는 시간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봐도 지속적으로 28,000달러를 계속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저항받고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위쪽으로 두들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 확인해주고 31,000달러까지만 딱 뚫어주면 그러니까 올해 지금 연고점 31,000달러 저항 이후에 계속해서 그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것만 잘 확인을 해준다라면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냥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열려 있어. 어디까지? 4만 달러까지.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이제 4분기가 시즌적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우호적인 시즌이고 특히 10월은 업토버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조금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꾸준히 강세 전망을 펼치고 있는 사람인 건데 지금 유동성 상황이 안 좋잖아요. 시장에 돈이 굳어 있고 씨가 말라 있는 상황, 유동성 상황이 안 좋고 또 글로벌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60% 폭락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15,000달러까지 리테스트를 한다라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나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폭적인 강세 전망, 이 사람도 이제 그 비트코인 강세장 때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외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또 15,000달러 얘기하니까 좀 듣기엔 좀 짜증난데, 아무튼 뭐 요런, 지금 이건 딱 거시기 경제 환경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얘기인 거죠. 유동성 씨가 말랐고 긴축이 계속, 고강도 긴축 상황이 지속될 거다. 다시 말해서 고금리 장기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후퇴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판테라 캐피털 CEO가 오랜만에 얘기를 했어요. 지난 14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상승률을 따져보면 145%야. 그래서 만약에 폭발적인 상승세가 다시 시작이 되면 연평균 100% 이상 상승폭을 기록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거는 글래스노드 창업자들이 올린 건데, 비트코인이 2024년 초에 1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전폭적인 전망이죠. 이 차트는 지금 금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이 월간 차트인데 엘리엇 파동에 따라서 5파가 완성이 되면 4파까지 지금 왔고 5파까지 쭉 치고 올라가면 금 대비 98배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가격으로 따지면 비트코인 12만 달러, 특히 이제 RSI나 MACD 등 여러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도 12만 달러 가능성이 있어 보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진짜 좋겠죠. 2024년 초. 특히 이제 이때가 아마도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시기여서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시너지를 내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 정말 너무 많이, 아주 많이, 엄청 많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3분기 성과가 마이너스 11%여서 여러 전체 자산들 중에 최하위였는데, 사실 근데 올해 전체로 따지면 여전히 63%, 그래서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3분기는 참 어려운 시기였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올해까지만 봐도 지금 63%가 올라 있으니까 뭐 이 정도 퍼포먼스면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1분기와 2분기 때 비트코인이 80% 랠리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3분기에는 좀 어느 정도 빠져도 이상하진 않았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조금 악재들, 거시경제적인 악재들까지 덮치면서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플러스 63% 수준, 올해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 뭐 이 정도. 존 로건, 이 사람이 팟캐스터 사이즈로는 거의 글로벌 1등?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개그맨 출신이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범용 통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특히나 무엇보다 채굴량이 제한돼 있고 누구나 또 채굴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 그래서 범용 통화,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유니버설 커런시,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건 마이클 세일러가 올린 건데,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제목이에요. 비트코인으로 다 온 세상이 연결돼 있고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지고 모든 걸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뭐 이런 세상이 그렇게 먼 미래의 모습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직은 제도권 안으로 100% 온전하게 들어와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 중에 뭐 요즘 세상에선 그거죠. AI, 블록체인, 이 두 가지를 또 빼놓기 어려우니까. 근데 블록체인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뭐 이런 세상의 변화, 특히 이제 디파이 혁신, 기성 금융권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디파이 혁신의 기본 기술, 백업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거. 블록체인의 상징 비트코인.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이제 거의 뭐 약세장은 마무리 국면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멘탈 잘 잡으시고 나름의 또 투자 전략, 스탠스 견지하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